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게를 오픈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호프집인데 나름 레시피도 공부 많이 했고 장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께서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일하는 보람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긴 하지만 돈 버는 재미도 있었고요. 저는 여자친구는 아직 없습니다. 전에 만난 여자친구는 장사하기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2년을 사귀다 헤어졌나요? 지금은 정신없이 사느라 여자친구를 만들 시간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오픈한 지 1년 되는 날이었고 저 혼자라도 축하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장사를 좀 일찍 끝낸 후에 저 혼자 음식도 만들고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청승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뜻깊은 날이니까요. 와인도 좋은 걸로 하나 사두었네요. 오늘은 손님을 늦게까지 안 받으려고 11시부터 오시는 손님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커플 2분과 남자분들 3분만 가시면 저만의 파티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남자분들 3분이 나가시고 이제 커플 2분만 가시면 됩니다. 여자분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남자분은 어느 정도 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분은 심각한 얘기를 하는 듯 보였나요? 저는 그분들이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분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남자답게 생긴 분이었고 여자분은 거기에 비해 굉장히 귀엽고 이쁜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님에게 가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남자분이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쁜 여자를 왜? 하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자세히 들은 건 아니라 대충 남자분이 집이 잘 사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들도 전부 명품이었고 하는 행동도 약간 건방진 그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남자분은 제발 그만 헤어지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듯 보였고 여자분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따지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분은 자리에 일어서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네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면서 계산을 하고 나가버리십니다. 여자분은 한참을 앉아서 테이블만 쳐다보더라고요. 10분이 지나도 그녀가 일어나서 갈 생각을 안 하시네요. 1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영업이 끝나서 그런데 다음에 찾아와 주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만 들렸다가 가겠다고 하시네요. 그녀가 화장실로 간 사이 저는 재빠르게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노크도 해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녀는 양손은 얼굴을 받치고 잠이 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볼일을 보다 말고 잠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일단 뒤로 물러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다시 밖으로 나와서 가게를 대충 정리했습니다. 가게 간판도 끄고 그녀가 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음식도 만들고 사다 둔 와인과 케이크도 준비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준비가 다 되어 갈 때쯤 그녀가 일어났나 보려고 화장실로 가보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를 골며 자고 있나요? 저런 것 때문에 남자분이 도망간 것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이쁜 그녀였나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일단 깨워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기요 하면서 몸을 흔들어 보았고 그녀는 기절한 듯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눕혀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치마가 가려져 있어서 일단 그녀를 안고 가게 안에 조그만 방에다 눕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제가 쉬는 곳인데 깨끗한 편이라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안고 끙끙대면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녀가 양팔로 저의 목을 감싸더군요. 얼굴이 저의 목 부분 근처에 닿았는데 입에서 숨을 거칠게 쉬는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 너무 이쁜 그녀를 안고 보니까 더 이뻐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 마음 먹고 가게 온 손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콩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으로 행했고 그녀를 편하게 눕혀두었나요. 테이블에 있던 그녀의 가방과 핸드폰도 챙겨서 옮겨 놓았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돌아와서 일단 혼자라도 파티를 해보자 하고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 안에 있던 여자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제 음식도 다 먹어가고 집에 가야 하는데 그녀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렇다고 가게에 혼자 두고 문을 잠그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일단 가게에 있는 의자들을 붙여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불도 없고 약간 춥더라고요. 자다가 의자 가운데가 벌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너무 아프고 놀라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술도 한 잔 들어간 상태였고 다시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녀의 옆에 누웠네요. 좁은 공간이라 살이 살짝 스치는 거리였습니다. 누워 있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더군요. 이제 정말 한계점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와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죽더라도 모르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마친 후 저는 그녀를 안고 잠이 들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고 저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시나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1주년 파티를 하다 술을 마셨고 그러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점검하는 듯 보였고 남녀가 사랑을 한 증거까지 찾아내었습니다. 당신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네요. 저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고 신고를 할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내려놓더니 망연자실하는 표정으로 울기 시작하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어제 한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돌았었나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그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쫓아가려고 했지만 붙잡을 명분이 없더군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끝나버린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 생각에 일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쯤이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서 저희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그녀는 술과 안주를 시키고 혼자서 술을 마십니다. 저는 일단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던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술값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네요. 저는 잘 들리지 않아서 그녀 옆으로 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왔다고 하네요. 죄책감에 남자친구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녀는 울더라고요. 저에게 화를 냈다가 욕을 했다가 울었다가 하시더니 그녀는 그렇게 또 술에 취해서 잠들어 버리시나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희 집에 계속해서 오게 되었고 저는 점점 그녀와 친해지면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때 있었던 일을 비밀로 절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아는 날이면 저를 정말 죽일지도 모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를 속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1년 차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20대 초반에 불같이 연애하다가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동갑이지만 생일이 빠른 년생이라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결혼 초에는 연애할 때보다 더 불타오르며 지냈고, 결혼 3개월 만에 첫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첫째를 낳고서 얼마 되지 않아 둘째도 금방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부터는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결혼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거의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을 나이가 되었고 다시 남편과 연애하던 때처럼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오히려 권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키우면서 지내오는 동안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고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둘이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둘이 내린 결론은 정말 처음 만났던 때처럼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첫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 비록 같은 집이지만 서로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은 채 각자 준비를 하고 시간차를 두고 약속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대화와 조심스러운 스킨십은 생각보다 저희를 설레게 하였고 연애하는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퇴근을 하고 약속 장소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고 그날은 모텔에서 자기도 하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가는 것 같아서 뭐 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모텔에 가게 되면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다시는 연애할 때처럼 불타오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모텔은 점점 더 방문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남편과 모텔에서 나오면서 시누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람 피우던 여자랑 나오는 장면을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같은 성격에 큰 소리로 욕하고 난리를 떨었고 당장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에게 말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였고 제가 일단 시누이 남편이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아가씨 성격도 남편과 같이 불같기에 이혼할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린 조카들도 있으니 일단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와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도 하기 전에 아파트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의 머리끄덩이 잡고 뺨을 때리며 욕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시누이는 같이 발로 찼고요. 정신없이 맞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때리시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모텔에서 시누이 남편과 만날 날에 저와 시누이 남편이 같이 있는 장면이 있는 모텔 CCTV를 보고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지도 않은 채 저와 시누이 남편이 바람이 난 거로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공교롭게 되고 CCTV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설명은 들었지만 믿지 않으셨고 폭행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저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욕도 서슴없이 쏟아졌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제 상태와 집안 꼴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를 하시며 그 두 사람은 저를 바람난 연으로 몰아가셨고 남편은 그날의 상황을 다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남편 보고 너가 속고 있는 거라며 중간중간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늦게 시아버지께서도 저희 집에 오셨고 남편 핸드폰에서 그날 모텔에서 남편 카드로 결제한 문자를 보고 나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셨습니다. 와이프 단속과 딸 잘못 키운 자기 탓이라고 계속 자책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억울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 왜 변명하지 않았냐고 하시길래 저도 참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폭발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때리시지 않았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할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들어가면서 맞는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냐고 속에 있던 울분을 다 토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 사택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회사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아다닐 텐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뻔뻔 시어머니와 시누이 반응에 남편에게 그냥 우리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저분들을 보면서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막상 집에서 나오니 갈 데도 없어서 대충 머리와 옷가지를 정리하고는 영화관으로 가서 큰 소리가 나는 영화표 끊고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왔습니다. 2시간쯤 울고 나오니 한결 머리도 가볍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는 남편의 수십 통이 부재중 전화와 자기가 무조건 미안하다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낼 테니 일단 집에 들어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시누이가 이사하여서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의 귀걸이 몇 개와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제 딸이 훔쳐간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런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도둑년들 취급을 하다가 다시 짐 정리하면서 찾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얘기했지만 결혼 생활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애들도 컸고 저도 지쳐버렸습니다. 시누이 남편과 바람난 년까지 만든 시댁 식구들 무서워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했어도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는 당분간 혼자 지내고 싶다고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연을 말씀드리기 앞서 이미 처제와 결혼한 부부처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일단 제 이야기도 다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실 것 같아서 처제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서 10년이 넘게 연애를 하였고 아내는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도 하였습니다. 모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둘이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달콤할 것만 같았던 신혼생활의 행복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아내는 휴가가 며칠 남아서 집에 있었고 저는 휴가가 끝나서 바로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밀린 업무와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느라 아내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더니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내는 옷방문을 잠그고 방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옷방문을 두들기다가 아무 소리도 없길래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 경기를 일으키며 놀래다가 저를 알아본 후에야 저를 안고 펑펑 울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안 아내는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마트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외딴 남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고 저희도 신혼집이다 보니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엘리베이터 탄 남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 주민인지 아내에게 위해를 가할 괴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밝고 웃음이 많았던 아내는 그 남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따라서 내리더니 아내를 데리고 강제로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거칠게 반항을 했지만 훨씬 체격이 좋은 건장한 남자를 이길 수 없었고, 반항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구타가 있었고, 구타를 이기지 못하고 기절한 아내는 몹쓸 짓까지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도 하고 검사도 받았습니다. 금방 잡힐 거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받으며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범인 잡히지 않았고, 아내는 범인이 찍어간 아내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이 퍼질까봐 무섭다면서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장인장모님이라도 계시면 좋겠지만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부탁해서 같이 살면서 아내 옆에 많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가 학교를 다녀온 사이에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처제는 괜히 학교를 다녀와서 아내가 이렇게 되었다면서 스스로 자책하였고, 저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라는 생각에 매일같이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지내다 보니 제 상황을 이해해 주던 회사도 결국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제도 학교 갈 때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너무 힘들다면서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술만 마셨고 처제는 방 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내다 보니 몸이 죽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아내를 따라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울 때쯤 언니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면서 처제가 저를 다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것과 자기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던 것들이 서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인이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장 저의 부모님에게도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유명해진 아내 사건으로 처제와 지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저도 회사도 그만두었고 처제도 학교를 그만두었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사지멀쩡한 성인이 둘인데 뭐든지 열심히 하면 굶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편의점 창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쓰지 않고 처제와 둘이서 교대로 돌면서 일을 하였고, 자리도 잡고 경험도 쌓이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생과 처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택시를 꿈꾸며 회사 택시를 운전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제와 함께라면 다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속이고 지내야 할지 답답합니다.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사고가 생기면서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제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 및 친척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인정과 허락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들끼리라도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제를 생각하면 멋진 결혼식까지는 아니어도 예쁜 드레스 입고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행복한 결혼식을 해주고 싶는데 저의 무리한 욕심일까요? 얼마 전 결혼식 관련해서 처제한테 물어보았더니 허례허식이라면서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면서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여자에서 결혼식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기에 제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공개하고 진심으로 인정과 이해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며 처제와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죽은 아내의 동생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아직은 인정받고 이해받기 힘든 부분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도 이제 늦기 전에 뭐라도 좀 해봐라. 친구 놈의 잔소리 반, 진심 반 섞인 충고에. 그래. 나도 한번 취미라는 걸 가져보자 싶어 찾아 나선 게 바로 배드민턴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뻔하다 싶었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땀 뻘뻘 흘리며 네트 앞에서 아웅다웅하는 모습,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클럽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 이건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젊다기보다는 잘 관리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녀가 자연스럽게 섞여 곡식 게임을 하는 풍경. 하이파이브는 기본. 실수하면 등을 토닥여주고, 잘하면 어깨를 툭 치는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 운동 끝나고 땀에 젖은 얼굴로 깔깔거리며 음료수 한 잔, 혹은 맥주 한 잔 기울이는 그 분위기. 그래. 딱 감이 왔죠. 여기. 작업하기 딱 좋은 맛집이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클럽은 오전 시간대 위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인지 회원들 연령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았죠.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소위 남편 돈 잘 벌어서 팔자 좋게 운동이나 다니는 분들 말이에요. 물론 저처럼 순수하게 운동과 네트워킹을 위해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건 부부, 동반 회원들이었어요. 사이좋게 같이 와서 운동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을 주기도 했네요. 남녀 비율은 남자가 6할, 여자가 4할 정도. 여자 회원들이 꽤 많은 편이라 저 같은 솔로 남자 회원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죠. 솔직히 제 배드민턴 실력 형편없었죠. 셔틀콕 네트 너머로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거든요. 강 스매싱은커녕 언더 클리어도 간당간당했어요. 하지만 운동이 어디 실력으로만 하는 건가요? 중요한 건 관계였죠. 저는 타고난 부침성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특유의 넉살과 능글맞음으로 누나거리며 살갑게 다가갔어요. 게임 중에 음료수 병뚜껑 따서 건네주고 쉬는 시간에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칭찬은 또 얼마나 살살 녹이듯 날렸는지 몰라요. 와, 누나, 방금 드롭샷 각도 예술이었어요. 프로 선수인 줄. 자세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시네요. 혹시 밤에 몰래 레슨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헤어밴드 색깔이랑 옷이랑 완전 찰떡인데요? 역시 센스가 남다르시다니까. 이런 가짜는 아부해도 누님들은 까르르 웃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이놈 봐라 했을지도 모르지만 겉으로는 싫은 티 내는 분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실력은 바닥이지만 클럽 내 인싸로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운동 후 점심 겸 맥주 한 잔은 거의 클럽의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땀 흘리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맛도 일품이지만 사실 그 자리는 또 다른 게임의 시작이었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농담을 던지고 은근한 눈빛을 교환하는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제 레이더망에 강력하게 포착된 분이 있었죠. 뭐랄까, 존재감이 남달랐어요. 특히 몸매가, 딱 웃는 민턴복 위로 드러나는 볼륨감이 장난 아니었죠.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쁘장한지 흔히 말하는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굳이 찾자면 배우 김민정? 물론 그분만큼은 아니었지만 크고 동그란 눈망울,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이 딱 그 느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김민정? 소리가 절로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 누나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끼가 이건 김민정 배우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죠. 남자 회원들, 특히 아저씨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보면 그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살짝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애교 넘치게 대답하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르 웃으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더라고요. 민턴복도 유난히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것만 골라 입는 것 같았고요. 결정적으로 배드민턴 실력도 상당했어요. B조는 아니었지만 C조 상위권 실력은 되어 보였죠. 이러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죠.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났기에 처음엔 그냥 예쁘고 인기 많은 누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뭐 나까지 거기에 끼어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무리 속에서 거의 여왕벌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슬슬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저 누나랑도 한번 친해져 보자 했죠. 문제는 이 누나가 남편이랑 같이 운동을 나온다는 거였어요. 남편분도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듬직한 체격에 서글서글한 인상. 저랑도 몇 번 같이 게임을 치며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클럽에서 부부가 같이 운동한다고 해서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스릴감을 더하더라고요. 저는 특유의 관계 중심 전략을 가동했죠. 운동할 때 일부러 그 누나 근처에서 몸을 풀거나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슬쩍슬쩍 눈을 맞추며 미소를 보냈어요. 게임이 끝나면 누나, 오늘 스매싱 완전 날카롭던데요? 같은 칭찬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녁 시간에 개인톡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가볍게요. 누나, 오늘 운동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 입으신 파란색 운동복 진짜 잘 어울리시던데요? 역시 패션 센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갔죠. 혹시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남편분이랑 항상 같이 보내시는 편이에요? 누나, 갑자기 생각나서 카톡했어요. 잘 자요? 답장은 꽤 잘 오는 편이었어요. 이모티콘도 섞어 쓰고 가끔은 먼저 선톡을 보내기도 했고요. 물론 딱히 선을 넘는 내용은 없었지만 남편 있는 유부녀와 밤늦게 개인톡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짜릿했거든요. 이 누나 혹시 하는 기대감을 품게 만들기 충분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배드민턴 클럽을 잠시 떠나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일 때문에 바빠지기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클럽 사람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죠. 그러다 우연히 예전 클럽 멤버였던 형과 연락이 닿아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클럽 사람들 안부를 물었죠. 형, 그때 맨날 우리한테 잔소리하던 총무 형님은 잘 계시죠? 아, 그리고 민정 누나, 그 예쁘장하고 인기 많던 누나 있잖아요. 아직도 A조 못 달았대요? 맨날 술값 내게 하자던 박 사장님은 요즘도 자주 나오세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근황을 묻는데 그 형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민정 누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야, 너 진짜 몰랐냐? 그 누나 몇 달 전에 완전 대형 사고 쳤잖아. 내용인즉슨 민정 누나가 같은 클럽의 또래 남자 회원과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관계로 발전해서 결국 남편에게 들켰다는 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람 상대가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당시 클럽에서 나름 친하게 지냈고 형하며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사건이 터진 날 클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누나의 남편이 그 형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며 뒤엉켰고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형의 와이프는 충격과 분노의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민정 누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 때문에 클럽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라켓은 물론이고 플라스틱 의자까지 날아다녔다고 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더 가관인 것은요. 바람난 형의 와이프가 클럽 회원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당신들도 얘네 둘이 이런 사이인 거 알고 있었지? 몰랐다고?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라며 악을 쓰며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두 사람과 가깝게 지냈던 정근이 형한테까지 불똥이 튀었다.